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JTBC 기자직 지원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혜연 학생이네요. 오늘 자기소개서 이제 평가받는 시간이고 따지면은 되게 좀 떨리지 않겠어요? 네, 너무 떨립니다. 네, 아 그래요. 떨릴 법한데 네. 혹시 그래도 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우리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해줄 건데 혹여나라도 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기를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예. 신랄한 비판. 싫어하는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혹여나라도 기분 나빠지 하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긴장된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원 기업과 직무는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지원한 직무는 JTBC 기자직입니다. 요즘 언론인들이 희망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최고조로 많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 멘토님께서 JTBC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예,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아무래도 2011년도에 중앙일보사에서 출자한 네. 이 종합편성 채널이 사업자이자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도 부분에 이 손석희 사장님 때문에 최근 젊은이들에게 뭐 공영방송을 뛰어넘는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언론사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비교적 많은 수를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많은 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를 서류 전형 합격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제 전형이 포함되는데요. 그래도 뒤에 이제 뭐 필기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배수 이내 혹은 많으면 10배수를 넘는 인원들을 이제 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필기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또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혜연 학생은 준비를 좀 어떻게 했나요? 네, 저는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장문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네. 필수적으로 신문과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 하반기 JTBC 채용에서는 기존보다 이 자기소개서, 논술, 장문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사실인가요? 일단은 뭐 대세가 이와 같은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인터넷상의 정보는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정보의 그런 원인 혹은 그 결과, 파급 효과 등등을 좀 판단해야 되는 그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량화된 스펙만으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뛰어난 이런 좀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입사를 위한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방송 기자라면 카메라 테스트, 또 리포팅 등 실기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중에서도 일단 방송 기자라고 하면 되게 팔방미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혜연 학생도 뭐 독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영역에 속해가지고 해당 영역에 좀 더 집중화된 이제 취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는 뭐 의료면 의료,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등등등 어떠한 분야에 좀 더 특정화돼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이슈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무기 하나만큼은 특정 영역만큼은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혜연 학생은 좀 그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저는 리프팅 쓰기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발음 발성 연습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사의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인재상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좀 뚜렷한 편인데 JTBC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일단 창조와 혁신은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런 창조적인 콘텐츠가 나온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습을 탈피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차별화를 추구하는 인재인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 기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진 인재, 두 가지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혜원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는 기자직입니다. 네. 혜원 학생이 생각할 때 이 기자직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네,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선 기자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져야 하고 네. 그리고 필수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자직의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앞부분에서 언급한 거 외에도 호기심과 용기, 호기심, 이 두 가지 용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사회의 이슈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용기라는 부분은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방송을 통제하는 약간 뭐 그쵸, 이런 그쵸. 느낌처럼 들 수 네.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개인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기자라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멋진 마인드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혜원 학생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영화 감상과 글쓰기입니다. 전공은 정치 외교학이고요. 학점? 학점은 3.34점이라고 합니다. 3.34. 네, 졸업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1급을 일급? 받았습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5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한중 청소년 교류 활동 2주, 정치 외교학과 학생회 1년, 그리고 지속 가능 바람 대학생 기자단 1년 5개월, 또 창업 창직 동아리 3개월, 영어 회화 동아리 9개월, 대학 동아리 연합회 기획국장을 10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카페 네. 아르바이트를 1년 3개월간, 그리고 또 강연 스텝 아르바이트를 1개월, 한국 직업방송 대학생 패널을 2개월간 하고 있네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하세요. 아, 좋네요. 예. 특기에 글쓰기를 썼는데 이제 그동안 멘토님들이 특기는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제 네. 기자직에 좀 잘 맞는 특기가 아닐까 싶네요. 예. 네. 그리고 좀 대내 활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활발한 성격답게 다방면에서 열심히 좀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생 기자단 활동도 1년 넘게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뭐 아무래도 뭐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뭐 기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걸 아직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오래 전부터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다 정도의 그런 관심도 정도 표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혜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프로필 중에 그 지원회사나 직무에 있어서 좀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취업 방송에 출연한 게 좀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기자다 보니까 방송을 해본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그건 같습니다. 또 맞는 말이긴 어, 하네요. 맞아요. 멘토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혜연 학생의 프로필 중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나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지역방송 대학생 패널 2개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MC분들 저도, 네. 굉장히 짓궂게 또 이렇게 질문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서 2개월 동안 특히 버텼다. 유머 MC. 네,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방송 기자로서 필요한 그런 네네. 위기 대처 능력도 맞습니다. 네. 상당한 거 갖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그 학점이 3.34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면접 시작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문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JTBC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JTBC 자기소개서는 전체 2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사회부 기자가 언론인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라는 주제로 당신을 반나절가량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회부 기자의 기사체로 나를 소개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만든 건 파라리 네모였다. 이 네모안을 채운 뒤 500자 이내로 설명하세요. 와, 역시 진짜 기자직 자기소개서다운 질문들입니다. 네. 그동안 봐왔던 자기소개서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질문 구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JTBC냐라는 직접적인 질문이 없어요. 네. 즉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원자가 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계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자로서의 그런 철학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1번 문제에 드러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2번 역시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몰입 이렇게 어떤 곳에 몰입을 더 하는가, 이렇게 우리 지원자의 단순한 역량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미쳐 있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사명감이 있는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자직 지원자들이 쓸 법한 그런 자기소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살펴본 언론사의 자기소개서 문항과도 좀 사뭇 다른데요. 혜연 학생은 질문 처음 해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당황스럽죠. 네. 일단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형식이나 이런 게 아예 달라서 좀 소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로 할 수 있어서 좀 그래도 적당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1번 질문이 네. 참 여기 제가 JTBC 인사팀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네네.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1번 문제에서는 나를 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 혜연 씨, 즉 지원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그 사회부 기자의 기사체라고는 하지만 사회부 기자가 취재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여기에는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부 기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보도해야 되는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나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사회부 기자로서의 그런 보도해야 되는 그 역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부분을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량적인 부분을 다루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문항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보여주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 지원자가 인성적인 키워드를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인성적 키워드를 어떻게 잘 표현해낼까 그거에 이따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답변 시에 피해야 할 유형도 있을까요? 네, 일단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회부 기사체로 이걸 쓴다라고 하면 저는 기사직에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체 자체에 좀 뭐랄까 좀 맞지 않게끔 글을 쓰는 지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항목에서도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게 네.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해당 키워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든 건 18이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냥 8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의 에너지가 정말로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혜연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부 기자가 언론인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라는 주제로 당신은 반나절가량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회부 기자의 기사체로 나를 소개해보세요. 네. 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혜연 학생은 어떻게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꿈을 현실로. 2번, 통찰하는 힘을 가진 언론인. 일단은 혜연 학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소제목을 적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떻게 기자를 생각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써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나름대로의 포부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 생각에 왠지 멘토님께서 1번 항목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자소서라고 하면 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혜연 학생이 이야기한 이유를 듣고 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혜연 학생이 표현하고 싶은 걸 지금 소제목으로 담았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기사체로 작성된 거라면 독자
아니면은 일반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과연 이 글을 읽고 싶을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혜연 학생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독자들이 이 글을 더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제목을 다시 한번 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사회 곳곳을 조명하고 소식을 전달한다. 정치, 경제 분야의 동향은 물론이고 사회 부조리를 추적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언론인을 꿈꾸는 청년들도 늘어가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언론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까? 꿈을 현실로. 언론인 지망생 문 씨, 대학생 21살은 기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려서부터 뉴스를 즐겨봤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세상 속 사건과 진실을 알리는 일에 호기심이 생긴 그는 고등학교 때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에 들어갔다. 분단 문제와 관련해 파주 임진각, 민통선 등을 탐방했고 기사를 썼다.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기자의 꿈을 꿨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생 독립언론단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글을 썼다. 사회적 기업 인터뷰에선 청년 주거 문제를 탐구했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낮추도록 돕는 기업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강아지 공장, 어린이 해방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며 세상 공부를 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가 기자의 길을 확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통찰하는 힘을 가진 언론인, 어떤 언론인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통찰력을 가진 언론인을 이야기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찾아내는 힘을 갖고 싶어요. 신문에서 사건을 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마음에 와닿는 글은 따로 있을 것이다. 문 씨는 책 언플래트닝에서 시각적 사유라는 생각의 전환을 경험했다. 한 가지 관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며 입체적 시각을 강조하는 저자의 말에 크게 공감하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꼈다. 개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회에서 기계적 중립보다는 비판 능력과 올바른 안목을 겸비해야 한다며 당창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네, 이 기자로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언론관을 함께 나타내십니다. 그 혜연 학생이 이 부분 쓰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네, 저는 기사 1번을 쓸 때 기사의 형식 자체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에서 되게 어려움을 그쵸, 느꼈는데요.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맞아요. 어떤 소재를 써야 하는지,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죠. 네, 시작과 마무리 부분을 되게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생 기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한 그 반응과 언론과는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네. 좀 어려운 항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혜연 학생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기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어떤 철학을 좀 갖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언론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론의 중요성, 어떤 언론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가서 언론이 지금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데 과연 지금 이렇게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생각 혹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기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를 어떠한 이슈화해서 좀 더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혜연 학생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런 다양한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있는데 기자의 길을 확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활동 내에서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본인으로 하여금 기자를 꼭 해야겠다라 뭐 그런 느낌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 통찰하는 힘을 가진 언론인 사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이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법한 내용, 그리고 써볼 법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7, 80명이 이와 같은 내용을 쓰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원자가 눈에 띄는 지원자일까? 말 그대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지원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친구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 친구는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차별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혜연 학생이 과감하게
본인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기존 언론인들의 검수를 받지 말고 본인이기 때문에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적는 게 조금 도전적이면서도 한번 또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TBC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혜원 학생은 기자직 지원자답게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에서는 방송 기자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이 방송 기사의 문장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신문 기사에 비해 짧고 간결하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글쓰기의 기본이죠. 이 방송 기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 기사가 다소 길고 완결된 구조를 가진다면 영상과 함께 듣는 방송 기사는 신문 기사에 비해 훨씬 짧고 단편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뚜렷이 묘사하면서 함축적이다. 방송 뉴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상과 함께 듣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약 1분 30초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을 분명히 묘사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으로 전달력을 높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문장 표현, 기자직 지원자라면 기초적인 글쓰기를 넘어 매체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까지 고민해 봐야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나를 만든 건 파라리 네모였다. 이 네모 안을 채운 뒤 500자 이내로 설명하세요. 혜원 학생은 지금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먼저 네모 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공동체. 네, 공동체를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멘토님께서는 키워드 선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키워드예요. 네, 그렇죠. 500자라는 글자 수 안에 공동체. 아마 우리 지원자가 이런 팀워크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뭔가를 더 해왔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워드가 이렇게 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의 이따 글을 보고 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환 씨가 읽어주세요. 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임원 활동을 자주 해왔습니다. 학생 자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선점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졌습니다. 4학년 때 동아리 연합회 기획국장을 맡아 동아리방 내 환경 개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방 점검이 있을 때마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사무실에서도 회의가 끝난 후나 근무 시간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에 전체 회의를 통해 동아리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요일과 당번을 정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을 독려하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배포하여 회의 테이블과 출입문 등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내부는 깔끔해졌고 동아리들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왜 이렇게 썼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거든요. 본인이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발전했다라든지 아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뭔가 성장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자소서 안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 끝에 악수를 두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쓴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막말하기 좀 그런데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자소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다시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번 항목은? 예, 이번 항목은요. 이게 이번 항목 자체를 저는 다시 써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좀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원자가 혜연 씨가 정치외교학 전공자잖아요. 정치는 늘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를 만든 건 파랄이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싸움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싸울 때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또 앞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 역시 나는 발전시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부분에 좀 능수능란하고 어떤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만약에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활동 내용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지원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500자 안에 담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뭐 저도 봤지만 공동체라고 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동체로 한 거지만 보통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버려두지 않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서 그 청소년 요일도 정해주고 막 그런 거 자체가 공동체로서의 느낌보다 내가 굉장히 어떤 이끌어가는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너무 째려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혜연 학생 추가로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네, 저는 방송 기자의 경우에 리포팅 평가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글쓰기 능력과 리포팅 능력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글쓰기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들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의 실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변별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TBC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혜연 학생의 JTBC 기자직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혜연 학생 다른 데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직접 제 걸 보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너무 잘하는 학생인 걸 알아서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니까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언론일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혜연 학생이 아까 용기가 우리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 자기 자소서를 갖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용기가 사실 입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멋있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고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전형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네. 학생들이 사실은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힘들 때마다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뭐 기사라든지 취재 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좀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JTBC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에 이르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내부는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해야지 왜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송원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경영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교체가 잦으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사 전환기에도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용 승계를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리의 하나의 일하는 정책으로서 여기서는 한화에서는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비정규직 사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의리를 보이면 직원의 입장에선 애사심을 가지고 직무에 더욱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의리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기업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해 줄 부분이지만 그게 과연 이 의리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떻게 느끼면 군대 같다고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화는 하나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의리라는 기업 문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 안정성이 되게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직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속감 없이 개개의 업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자신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분명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기업 문화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경영진에게 있어서는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부하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껴주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구성원들에게까지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합숙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 정도가 아니라 매 월마다 산행을 가는 계열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의리인지 아니면은 가족임을 강요하는 것인지 약간 오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거는 네, 당연히 그 경영자가 의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의리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경영 철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그 강요가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이 느낄 불편함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사실 경영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가 기업의 측면에서 인재 발굴이 어려워진다라는 그 측면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성과 몰아주기 등 이미 한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연공 서열 등에 의해서 요직에 오르기 어려운 점, 이 점 역시도 이제 한화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찬성 측에서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의리가 이제 권위주의랑 엮이면 연공 서열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나라의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 말을 조금만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인재 발굴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특출난 인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특출난 인재가 과연 승진에서도 그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의리라는 문화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이 의리 문화 때문에 그 인재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연공서열이 이제 기업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특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한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이 인재 발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직무를 맡는다든지 어떤
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때 있어서 오히려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높고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승진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로 동료가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단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전체 문화에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유리천장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 주장, 즉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측면, 그 주장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다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쪽과 이제 의리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못된 의사결정이거든요. 보다 나은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계속 고수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기업 외에서 의리를 작용하기보다는 이번에 토론을 할 때는 기업 내의 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기업 내의 의리라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을 더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말하기가 불편한데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즉 연공서열 같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사실 발언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는 정말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문제점 때문에 기업 내에서 발언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데도 이런 가정들이 겹쳐진다면 좋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제가 듣기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업 외부의 의리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업 내부의 의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좁혀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 기업 내부의 의리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방금 전에 역시 이제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의리 때문에 기존의 파트너를 고수하는 그런 전략은 이제 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업무적 성과가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의리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성과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의 일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의리는 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학생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학생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두 분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바로 앞에 그 하나의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하나에서 지금 채용 면접을 하는 거라면 예, 거기 아까 처음에 멘트가 그 신입사원들 가장 싫어하는 1위가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조금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 제가 지금 토론 면접을 하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쨌든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리 경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리 경영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그 본분에 충실을 해서 반대의 의견을 한 거지만 조금 이제 수용적으로 타인의 의견에서 좋은 점은 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는 상대방의 내 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좀 설득하는 건데 약간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의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MC들과 함께하는 토의 시간입니다. 네. 이 계속해서 합격자가 학생분들에게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꼭 저의 엔딩 멘트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먼저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어떤 이 거죠? 문제는 실제로 하나생명보험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FP가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점장, 영업소장을 불러다가 이 FP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FP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소장은 FP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식과 태도, 말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FP가 뭐예요? 그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요새 이제 핫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의 재무 상태나 그 투자 상황들 수집 분석해서 상담을 하고 전반적인 재무 설계에 도와서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할 게 이들은 좀 성과급제예요. 그래서 매월 월급이 본인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토의 형식이 좀 달라졌다고요? 네, 토의라는 것이 이제 협의를 도출해낸 과정인데요.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이제 서로 계속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건 이제 토론 형식이고요. 토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 FP를 잡기 위해서 그 방안은 사원들에게 찾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럼 네 분이 협의를 해서 그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그 토의를 잘 하신 다음에 최상의 방안을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소장님 저희가 꼭 최상의 방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방송에 MC석을 차지하려니까 네네.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송은 학생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입 FP의 불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자코리아에서 찾아보니까 신입사원이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복리후생에 불만이 있는 경우고 네. 다른 건 이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신입 FP에게 뭐 복리후생에 기본적인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는 이제 대화로 가능할 때는 그쵸, 그쵸. 풀고 안 될 때는 이제 몸으로 다른 그래요? 팀으로 다른 팀으로. 옮기든지 그런 걸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예 일을 못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로 생각하기로는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도 이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FP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형태인데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이 올라가야 그만큼 내가 성과가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그 가정 환경을 상정을 하고 가정 환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되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보다 집중을 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뭐 아까 송은 학생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뭐 가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제일 직장 생활에서 어렵지 않나 그쵸. 생각이 저도 들어서 공감합니다. 네, 또 신입이면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그만두는데 이제 직장 내 왕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좀 심층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하시고 왜 우리가 하시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사와의 관계가 가장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통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소통하실 분이 누군가 나서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직장 동료가 물어본다 해가지고 동료한테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나아질 게 없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상사가 이렇게 좀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업무 소장님은 참 진짜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 됐든 이 사람은 평생 일을 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일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만약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회사가 뭘 제공해 줄 수 있고 뭘 배려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이제 사회자님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긴 한데 네. 사실은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지만 이 너무 이유가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한두 가지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좀 해결 방법을 찾는데 조금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나요, 보민 씨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만두고자 하는 변수를 우리가 일단 토의를 통해서 좀 예측하나 도출을 이거요? 해보고, 도출을 네네. 해보고 아, 그 물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없는데 야 너 왜 그만둘 거야? 근데 본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불만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회사의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보는 거죠. 엔딩 하려고 역시 가세요. 그래서 이제 FP라고 말하는 거는 그 네네. 자체가 영업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성상 이제 영업적인 능력이 당연히 요구가 될 텐데 그쵸. 너가 이거를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영업이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직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너의 영업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도 설득하지 못할 사람이라면은 네네네.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가서도 거기서도 역시 위쪽에 설득하지 못해서 너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이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F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잡아야 될 FP가 정말 몸이 아파요. 아파서 그만둬야 되는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렸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거는. 네네. 근데 좀 아파요. 불치병까지는 아닌데 그럼 당연히 치료를 하고 병가 계속 좀 쉬고 해야죠. 오면은 상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그걸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치료를 받고 와라. 좀 이렇게 휴가를 내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쵸. 방법을 좀 유도를 해보는 것도 근데 좋을 우리가 것 같고. 휴가 일수가 한 달인데 그 사람은 한 달 하루를 쉬어야 나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쉬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회사가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랑 계속 계약을 해서 같이 일하자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약을 일단 연장을 시켜서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갔다 그렇죠. 와라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죠. 묶으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그런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네. 근데 그거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비를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회사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주는 만큼 너희도 이제 그만큼 성의를 보여서 같이 계약을 맞아요. 연장을 하자 이런 형태로 하면은 좋네요, 계약 좋네요. 연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니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우리 회사에 사람이 있는데 영업소장님과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치기가 너무 불편한 상태예요.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심지어 영업 소장님이요? 영업소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설득 영업소장님이 못 잊은 거예요. 사랑으로 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소장님이 못 소개팅을 잊어서. 주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한테 주선하는 게 좋은데 영업소장님이 못 잊어서 우리한테 잡으라는 거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예. 재한 씨가 제가 어려운 걸 시켰다고 지금 아닙니다. 예. 소장 뒷담화 네네. 겸 아니, 주제에서 아닙니다. 조금 네. 자꾸 벗어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제안을 아까 이제 뭐 병이 아프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간다. 이거면 우리가 솔직히 솔루션 제안할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분 뭐죠? FP가 뭐라고 했죠? 자산관리.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면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회사 내에 자산관리사가 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산관리를 우리 자산관리사 한 명 붙여가지고 진짜 그 자산관리에 대해서 잠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감가상각으로 이 기회비용이 여러분의 인생,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설득을 시키는 거. 개인 1인 자산관리사 붙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저 비슷한 개념으로 약간 1대1 선배
학생회과의 그 멘토링 시스템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좋은 게 것 같아요. 네네. 누구나 사실 1년 차에 고민이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나 역시 1년 차가 있었고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겼고 이렇게 극복을 했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비전을 이제 선배로서 이제 제시를 해주면 그쵸. 좀 공감 능력이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송원 학생도 있어요? 그런 거 약간 돈적인 거다 그러면은. 네, 네네. 돈적인 거는 아무래도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성과급이죠. 근데 일단 우리 신입왕이 지금 그 판매 왕이잖아요. 계약 그죠? 왕이잖아요. 네, 판매 왕이에요. 유망하단 말이에요. 아, 올해 그래요? 50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올 해요? 네, 기가 올해만. 막히네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제 금전적으로 네네. 인센티브는 충분히 보상을 그쵸. 받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게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금전적인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지위인 것 같아요, 지위. 그러니까 지금 신입 이게 들어왔는데도 그 신입의 자세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지위의 그 결과물로 보면은 그 윗선 영업소장님급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가 그래서 영업소장님이 아무튼 좋아하니까. 근데 소장님만큼 충분히 그 지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합의를 해서 단기간 동안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지위나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직급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방향은 좀 어떨까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직급과 관련된 거는 기업이라는 그 특성상 좀 약간 현실적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조금 생각하기로는 단계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성과급 비율에 비해서 보다 높은 성과급 비율을 약속해 준다면 이 FP가 이제 보다 더 많은 계약을 따올 수 있을 그러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입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직으로 인정받아서 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한화다. 그래서 한화생명이라는 그런 이제 기업의 지위 또한 이제 이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이제 성과급을 통해서 동료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네요. 저희가 이제 5분 뒤에 소장님께 보고를 해야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슬슬 의견을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자, 희재 학생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비전 혹은 이제 본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둘째로는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신상의 이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그거에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영업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이유를 설득시켜라라고 오히려 역제시를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으로는 이제 처음에 비전 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제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제 선배와의 멘토링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과급을 이제 제시를 해준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역시 이제 멘토링으로 조금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휴직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보험 등을 통해서 이게 좀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보다 장기 계약으로 연장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다 다각도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그런 과정 같습니다. 네. 자, 소은 학생도 한마디 해볼까요? 네, 방금 이제 희재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각도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텐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신입사원의 불만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먼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기업 문화로도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우리 회사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불만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면 신입 FP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회사 들어가고 왜 우리 고생시키는 거죠?
이래도 계속 남겨두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토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토의하는 동안에 제가 굉장히 귀가 간지러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하직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연구소장님이 아니세요? 예. 선생님이잖아요. 너무 귀가 들려서.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토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토의 면접이죠. 토의 면접. 저희가 이렇게 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면접을 연습하는 건데 토의 면접에서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눈여겨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의견을 잘 요약을 해주는 그런 마무리 멘트를 해주는 친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마무리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줘서 저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다만 이제 그 중개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그 토의에서 그 주제에 있어서 FP를 잡는 거에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업소장이 사원들한테 지시할 때는 사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모색을 해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약해서 내준 4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도출할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방안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컨설턴트님이 면접관이었다면 누구를 뽑았을지 합격자를 발표해 주세요. 저는 사실 네, 조금 재밌는 면접관이라서요. 네. 제가 지금 아까부터 굉장히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 것 같지만, 제 마음속의 1등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센스 있게 그 요율을, 성과 요율을 이렇게 좀 적정하게 변동을 해서 하는 것과 영업 직무를 연결시켜서 본인을 한번 세일즈 해봐라.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태규 학생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해주고요. 네, 우리 승자에게는 또 클로징 멘트의 권한이 있습니다. 쭉 이어서 해주세요. 재밌겠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신입 FP 박기재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합격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소감이라고 말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오늘 되게 다른 분들 의견 되게 종합한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합격자라는 영광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촬영할 때도 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늘 합격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도. 네. 다음 주 취준진담도 알찬 공채 정보는 물론 오늘만큼이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